여러분, 혹시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사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미리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을 믿고 수십 년 동안 매일 사과를 챙겨 드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직접 골라서 정성껏 씻어서 꾸준히 드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콩팥을 해치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충청북도에 사시는 74세 이순자 어르신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드셨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식후마다 사과를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이면 발목이 붓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밑이 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신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사과즙이나 과일을 매일 드시나요? 이 어르신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건강을 위해 드셨던 그 사과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콩팥을 망치는 음식 3가지와 오히려 살리는 음식 3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과는 분명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누가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젊었을 때와 콩팥의 상태가 다릅니다. 30대의 콩팥과 70대의 콩팥은 같지 않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콩팥 기능이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콩팥 기능이 40%까지 감소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드시면 콩팥은 버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욕조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콩팥은 이 막대한 작업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냅니다. 문제는 콩팥이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 습관 하나가 오랫동안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콩팥을 손상시키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콩팥에 독이 되는 음식 3가지 중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단,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다하게 드시거나 즙이나 착즙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100g당 약 107mg 들어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양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즙이나 착즙 주스 형태로 드시면 위험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사과즙 한 팩에는 사과 2-3알 분량이 압축되어 들어있습니다. 그 칼륨을 한꺼번에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사과를 통으로 드실 때보다 몇 배나 커집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식후 바로 사과를 드시는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과당이 추가로 들어오면 콩팥 사구체에 미세한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이 현상이 매일 수년간 반복되면 콩팥 사구체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신장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은 하루에 반알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과즙, 사과 주스는 콩팥 기능이 정상으로 확인된 분들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이 과잉된 음식입니다. 라면, 국물 음식,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약 1800mg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이니 라면 한 그릇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나트륨이 과잉 공급되면 콩팥은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콩팥이 무리하게 일하는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콩팥 세포가 지쳐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짠맛을 느끼는 미각세포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본인은 싱겁게 드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들 가운데 생각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약 1700mg 내외,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약 1500mg 정도, 순댓국 한 그릇에는 2000mg 이상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리 방법이나 재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수치를 보면 국물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경우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국물 음식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물은 반드시 남기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즉석 카레, 컵밥 등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물은 남기고 라면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 하나만 지키셔도 콩팥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진통제와 소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약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드시는 진통제, 이걸 장기간 계속 드시면 콩팥에 피가 덜 가게 되면서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콩팥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콩팥 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시니어분들은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관절 통증으로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이다 보니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을 매일 또는 수시로 드시면 콩팥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를 함께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진통제와의 상호작용으로 콩팥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 약들을 같이 드시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고 콩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실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타이레놀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진통제도 있지만 이것도 오래 계속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이라도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통제는 아플 때 잠깐만 드시는 것이 좋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약으로 버티기보다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콩팥을 살리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콩팥 건강식단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칼륨 함량이 낮고 인 함량도 낮으며 식이섬유와 비타민C,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미네랄이 칼륨과 인입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 리듬이 불안해지고 인이 쌓이면 혈관이 굳고 뼈가 약해집니다. 양배추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낮기 때문에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과 인돌3 카르비놀 같은 피토케미컬 성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 콩팥 질환은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풍부한 양배추는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으로 채 썰어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셔도 됩니다. 쌈으로 드실 때는 고추장이나 된장의 양을 줄이시고 참기름과 소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즙도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데 즙 형태는 흡수율이 높아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장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신 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100g에서 150g입니다. 밥공기로 약 1공기 반 정도의 양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영양 효과를 얻으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건강에는 현미밥이 좋다고 했는데 왜 흰 쌀밥인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현미와 잡곡은 분명히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칼륨과 인입니다. 현미 100g에는 칼륨이 약 213mg 들어있습니다. 흰쌀 100g에는 칼륨이 약 27mg입니다. 무려 8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인 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는 흰쌀보다 인이 3~4배 이상 많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몇 끼 현미밥을 드시는 분이 하루에 3끼를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칼륨과 인이 상당히 쌓일 수 있습니다. 반면 흰쌀밥은 정제 과정에서 칼륨과 인이 크게 줄어들어 콩팥의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 년 동안 현미밥을 드셨는데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오히려 흰쌀밥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흰쌀밥을 드실 때 양을 조절하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밥의 양은 한 끼에 밥 공기 1공기 이내가 적당합니다. 과식은 혈당과 체중 모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가장 단순하지만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콩팥이 하는 일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이 충분해야 노폐물이 잘 희석되어 콩팥을 통과할 수 있고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진하게 농축된 상태로 콩팥 세포에 자극을 줍니다. 수분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 세포가 손상되고 신장결석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신장결석은 단순히 아프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면 콩팥 기능 자체를 저하시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수분 섭취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갈증 중추가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신호가 왔는데 60, 70대가 되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되어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별로 마시고 싶지 않다는 느낌 자체가 이미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목표량은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컵으로 8잔 정도의 양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오전에 2잔, 점심 식사 전 1잔, 오후에 2잔, 저녁 식사 전 1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무리 없이 하루 8잔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부전으로 수분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시고 허용된 수분량 안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물,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건강을 위해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은 하루 1알 이내, 기능이 저하된 분은 반알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양배추는 하루 100초 150g, 물은 하루 1.5초 2리터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흰 쌀밥은 한 끼 밥공기 1공기 이내,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식사 직후보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뒤에 드십시오. 물은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아침 기상 직후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조금씩 나눠서 드십시오. 양배추는 식사와 함께 드셔도 좋고 식간에 간단히 드셔도 됩니다. 사과와 바나나,
포마토를 같은 날 함께 드시면 칼륨이 과잉될 수 있습니다. 라면 드신 날은 나머지 식사에서 간을 극도로 줄이셔야 합니다. 진통제를 드시는 날은 물을 평소보다 2잔 이상 더 드시고 이뇨제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과일 섭취량과 흰 쌀밥 양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나트륨준 제한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라면, 국물 음식을 피하십시오. 콩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은 칼륨, 인, 나트륨 3가지를 동시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 외에도 콩팥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콩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부종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에서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수분이 몸에 쌓이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아래가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콩팥 기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단백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상 소변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지만 콩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빛을 띈다면 혈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시면 며칠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호는 원인모를 피로감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조혈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빈혈이 생기고 온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요즘 이상하게 너무 피곤하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마시고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려움증입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혈중에 요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요독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면 심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온몸이 가렵고 밤에 더 심하다면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욕 저하와 구역감입니다. 요독이 쌓이면 입맛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밥맛이 없다. 밥 먹고 나면 속이 좋지 않다. 이런 증상도 콩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말없이 일하는 기관입니다. 소리를 지르기 전에 먼저 챙겨주셔야 합니다.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아래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콩팥 건강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20초 30분의 가벼운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걷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단 걷기 전후에는 반드시 물을 한 잔씩 드시고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은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콩팥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 2가지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당뇨는 콩팥 사구체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130 이하, 이완기 80 이하를 유지하시고 공복 혈당은 100 이하를 목표로 하십시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은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매년 한 번씩 이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표를 꼭 확인하시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습관은 건강보조식품주의입니다. 홍삼, 클로렐라, 스피룰리나, 단백질 보충제, 관절 영양제 등 보조식품 중에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단백 보충제는 콩팥의 여과 부담을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칼륨이나 인이 높은 보조식품도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어떤 건강보조식품이든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먹는다고 하더라. TV에 나왔다. 이런 이유만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콩팥에 독이 되는 음식 3가지는 첫 번째, 사과의 과다 섭취와 즙 주스 형태의 섭취입니다. 두 번째,
나트륨이 과잉된 라면, 국물 음식, 가공식품입니다. 세 번째,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진통제와 소염제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음식 세 가지는 첫 번째, 칼륨과 인이 낮고 항염 효과가 있는 양배추입니다. 두 번째, 현미 잡곡보다 칼륨과 인이 훨씬 적은 흰쌀밥입니다. 세 번째, 하루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라면 국물을 남기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시는 것, 오늘 사오려던 사과즙을 내려놓는 것, 그 한 가지가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알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고 아,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남겨주십시오.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은 알고 있는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듭니다.